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의 박경추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은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핵심 논쟁 무엇인지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해 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알바노조 이가연 위원장 그리고 고양시 경비인권 네트워크의 김경규 공동위원장님 모셨는데 자, 두 분 먼저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가연 씨부터. 알바노조는 2013년도에 만들어져서 네. 최저임금 1만 원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의제 사업들도 벌이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알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뭐 노동상담, 노동법 교육, 뭐 다양한 단체 교섭들도 맺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매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 성추행에 대해서 이제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김경규 위원장님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양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내에 경비인권 네트워크 공동위원회가 작년 6월 달에 설립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2,700명의 경비 노동자들을 인권 권리 보호를 위해서 거기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흡족하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네. 하여튼 지난 30일까지는 경비원 생활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저임금이 이제 최대 인상폭으로 인상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네. 일단은 뭐 반가운 소식인 거죠? 알바노조는 2013년도부터 최저임금 1만 원을 이야기해 왔어가지고 네. 이번 인상이 물론 저희가 주장했던 적극적인 1만 원에 달하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예년보다 많이 올랐다. 그래서 좀 숨통이 틔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지금 이제 곧 있으면은 1월 월급이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네. 다들. 그래서 아무래도 본인들의 월급에서 10만 원, 20만 원 정도씩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거의 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죠? 네, 거의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라고 칭해질 만큼 최저임금 받으면 다행, 최저임금 정도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선생님은 조금 전에 지난달 말일까지 경비 일을 직접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변에 그 같이 일하시던 분들은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그렇게 최저임금이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오히려요?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여기는 좀 구분이 되는데요. 네. 연령층의 한 70대는 우리가 조금 받더라도 이렇게 매일같이 건강을 위해서 나와서 일하는 게 참 좋다. 이제 그런 반면에 조금 연령층이 이제 60대 뭐 절반쯤 네. 됐을 때는 그 형님들은 나라에서 주어진 거고 최저임금 이렇게 된 상황이 되는데 좀 받고 싶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양분적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네. 손수호 변호사님은 이 최저임금 인상 이렇게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느끼시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라는 34조 1항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이 그런 일환으로 그런 그 사회권적 기본권의 보장 차원에서 좀 합당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실제로 저도 이제 급여를 이제 지출을 하는 급여를 지급을 하는 입장인데 1년차 아주 신입사원, 아주 그 제일 단순한 일을 하는 직원의 경우에 이번에 최저임금이 올라서 이제 인상을 하고 또 정부에서 마련하고 홍보하고 있는 게 또 일자리 안정자금이거든요. 또 이제 30인 이하 고용한 상황에서 영세한 그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많이 계신데 이런 현재 그 바뀐 정책 또 바뀐 그런 법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잘 적용하시면은 법 위반도 피하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지출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마련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은선 박사님. 네. 저 최저임금 먼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보통 임금은 고용주하고 노동자하고 이렇게 정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만 맡겨놓는 경우에는 특히 교섭력이 취약한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바닥으로 한없이 질주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임금은 줘야 된다 하는 것을 다 국가가 강제하는 제도예요. 네. 그래서 아까 앞에 선생님께서 차라리 최저임금 오르니까 안 오르는 게 좋겠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 말씀은 최저임금 오르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최저임금 오르는 거하고 맞물려서 고용 자체가 워낙 좀 불안정하게 위협을 받으니까 하시는 얘기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이제 국가가 나서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이 최저임금은 근데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거죠? 거의 모든 나라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ILO에서 협약을 가장 많이 비준한 그런 협약이에요. 그러고 비준하다 안 한 나라도 몇 나라가 있기는 한데 그런 데는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북유럽에 있는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나라 같은 경우 워낙 노조 조직률이 높으니까 굳이 뭐 이런 최저임금 필요 없다 해가지고 그냥 이 뭡니까 단체 교섭해서 맺은 단체 협약을 확대 적용해가지고 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경제 수준의 나라 좀 네. 비교를 해봤을 때요. 네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아직 여전히 좀 낮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보다 조금 국민소득 수준이 높은 데가 호주거든요. 네. 호주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저기 최저임금이 15,000원이거든요. 그게 그 면에서 같은 최저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는 어떻게 보면 그 사회가 선택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이는데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도 낮은 나라도 있고 국민소득 수준이 우리하고 비슷해도 상당히 높은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1988년에 이제 우리나라의 네. 최저임금이 네. 처음 도입이 됐는데 네네. 이번에 오른 게 제일 많이 오른 거죠? 인상액으로 따지면 제일 많이 오른 거고요. 인상률로 따지면 한 세 번째 정도 됩니다. 인상률로요. 예.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이 경비원 94명이 일괄 해고가 되고 또 최근 들려오는 소식 보면은 일부 대학에서는 청소 노동자들을 초단기 아르바이트로 대체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김 선생님 같은 경우도 주변에서 이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뭐 본인도 그 당사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있으신가요? 네네. 이렇게 해고되신 분들이? 한 1, 2년 전부터서 이게 임금 인상이 된다 하니까 총 예산을 그걸 입주자 대표 회장이 몇 사람이 이렇게 구성돼서 이게 안건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양반들의 개인적인 성향이라든가 생각을 가지고 전년도의 총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인력을 줄이고 그다음에 또 휴게 시간을 뭐 11시간, 10시간 이렇게 해서 금액을 맞추는 거죠. 네. 맞추다 보니까 이게 좀 그게 뭐랄까 고용 인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예. 줄어들면은 또 해고자가 나오고 해고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인력도 강해지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르바이트도 이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르바이트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합원 분들 중에 또 패스트푸드 업체에 일하시는 조합원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쓸 때부터 매주 시간이 변할 수 있다라고 조건을 걸면서 근로계약서를 써요. 그러니까 네. 노동시간이 최저임금 인상된 이후로 좀 더 많이 좀 줄신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고 불안감들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가 근무 시간이 원래 일하던 시간에 반토막이 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러면은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월급은 더 적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년에 비해서 좀 그런 불안감들이 현장에서 존재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올해만 갑자기 오른 게 아니라 네. 그동안 꾸준히 올라왔잖아요. 김 선생님은 그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뭐 해고 걱정 아니면 고용 불안 이런 거를 느끼셨나요? 과거에도? 예, 저도 느꼈지만은 이제 우리 선배님들은 나진 형님들은 그런 것을 많이 낮춰서 최근에 제가 나오면서 한 44년생인 그 형님 한 분이 그게 입주자 대표회에서 이게 결정된 게 10월 초순경에 작년 10월 초순. 예, 작년 10월 초순에 10명에서 8명을 줄인다. 그러면 대상이 2명인데
두 명이 누구냐? 그러면 저 위원장 저 김경규고 한 사람이고 제일 제가 젊습니다. 나이 어리고. 근데 한 사람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걸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고 1월 5일 날 보니까 전화를 한번 통화하는데 언어를 잘 못해요. 그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뇌경색증으로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뭐 기다리다고 봐야 될까요? 굉장히 할 얘기를 못 합니다. 예. 자, 올해 들어서 이제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많이 올랐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적정하다 이 부분은 사람들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대선 때 보면은 5 후보가 모두 최저임금 10,000원을 공약했어요. 다만 3분은 3년에 하겠다 이거고 2분은 5년에 하겠다 이 차이였거든요. 그걸 갖다가 단순히 이렇게 나눠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7,530원 이렇게 됐는데 3년 하겠다 하는 것 같으면 7,500원 정도 선이었고 그다음 5년에 하겠다 하는 것은 한 7,200원 선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보면 이제 7,500원, 7,530원 됐으니까 엄청나게 오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럼 사실 7,200원 됐으면 아닐 거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상당 부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일정 부분 저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합의 사항이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부분이 첫해 이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원래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제 원치 않던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인상률이 굉장히 높다, 또 인상폭도 크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 보면은 약간 좀 착시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상된 최저임금을 가지고 주 40시간 근로하는 걸로 따져서 월소득을 계산해 보면요, 16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세전으로 따져서요. 오른 그렇습니다. 걸로 지금 계산해도요. 현재도 네. 그렇다면은 그런 걸 가지고 그 수준을 가지고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이 보장되는 것인지를 따진다면은 이번에 인상폭과 인상액에 대해서 한번 다른 각도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오른 인상률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올라왔던 것을 수치적으로만 계산해도 2022년, 2023년쯤에는 최저임금 1만 원이 자연적으로 이제 됐을 거다라고 늘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2020년까지 10,000원을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상 2022년, 23년에서 그렇게 많이 앞당긴 건 아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부작용대로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이고 최저임금은 좀 더 많이 올라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이 이렇게 오르고 적정선을 보면은 사실은 입주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몰라요. 관심을 뭐 좀 안 갖고 여기 보면 이 결정을 하는 것은 사실 동대표 회장이나 몇 사람이 의견으로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지금 행신동 24단지, 21단지 같은 경우를 보면요. 전체 주민의 의견을 물었어요. 인원 감축하면 안 된다.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하고 이렇게 재야 된다. 그런 데가 몇 군데 많이 나왔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간에서 그 관리소장 하시던 분이 이런 것은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그 동대표 회장을 설득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외려 13만 원 플러스 4만 원. 입주민들이 4만 원을 더 경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데가 있어요. 작년도 11월 달에 제가 회의 때 그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잘 인식하도록 홍보해 주느냐. 이게 제일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세요. 사실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액수로만 보면 작년 대비해서 20만 원 정도가 올랐거든요. 주 40시간 일하시는 주 분들을. 40시간이라면 한 달에. 네. 예. 저희한테는 큰 금액이지만 사실 이 금액이 뭐 어떤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하면은 20만 명을 즉각 해고하자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원포를 놓은 곳도 있었는데 이 20만 원이 이 정도 얘기가 나올 만큼의 금액인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알바노조에서는 2013년도부터
10,000원 주장했잖아요. 네. 최저임금 10,000원.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 최저임금 10,000원에 대한 의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임금이 부족해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3년도 때 알바를 했었을 때 딱 저도 최저임금만 받고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 이제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일을 했는데 프랜차이즈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에 딱 맞춰서 주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그때 당시 한 달에 한 50만 원을 받고 일을 했었거든요. 몇 시간이나 일했는데. 보통 한 30시간 뭐 매번 달라지긴 네. 했지만 최저임금 딱 맞춰서 받고 그때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병행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자취를 했었거든요. 저희 이제 집이 한 9평 정도 되는 방이었는데 25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근데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 큰 금액인 거예요. 월급의 반절을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 혼자 살지는 못할 것 같아서 9평, 8평, 9평짜리 방에서 3명이서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뭐 공과금까지 포함해서 10만 원씩 분담하면서 정말 3명이 살면 그냥 딱 잠만 자고 나오는 집이라기보다는 숙소 같은 느낌으로 지냈었어요. 그 이유가 저는 이제 최저임금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일하고 있는 게 무슨 하찮은 노동이거나 돈을 덜 받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 알바도 정식적인 노동이고 똑같은 노동인데 왜 이렇게 임금이 낮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최저임금 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임금을 올려야 우리도 조금 더 그래도 인간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유에서 맨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 뭐 매년 협상할 때마다 말들이 나오긴 하는데 올해 유독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꼭 매년 연초 보면은 저는 요즘 연례 행사 비슷하다 이 생각을 하는데 금년에 예년보다 좀 높이 올렸다고 하지만 그 전에도 매년 조금씩 올렸거든요. 꼭 그때마다 항상 특히 경비분들 같은 경우 가장 취약한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나이 한 60 가까이 되고 나면은 일종의 고려장 비슷하게 거의 정년해고 뭐 비슷하게 해서 있던 데서 다 밀려나고 있던 데서 밀려난 사람한테 다른 일감 주는 데는 별로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 주로 이렇게 경비 일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보호막이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 중심에서 많이 좀 거론되고 하는데 저도 아파트에서 거주를 했다 합니다마는 실제로 아파트 거주자들이 뭐 나누면 사실 몇천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람 줄이자 어쩌자 이런 경우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입대위에서 일부 몇 분들이 주로 또 그쪽으로 경도된 분들이 하다 보면 자꾸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때문에 뭐 중소상인들 다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과장해서 보도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영향도 좀 받고. 그렇죠. 근데 상인들 같은 경우에 어려운 건 사실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많이 얘기하고 하는데 요즘 뭐 다른 언론에서도 조금씩 이제 거론은 됩니다만은 본사에다 내야 되는 수수료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카드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 근데 그 부분은 개별 이제 업주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뭐 조금 오르면 이거 가뜩이나 오른데 이것마저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사실 최저임금 인상이 그렇게 기업 경영이나 이제 상인들의 영업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기는 곤란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직접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부분 뭐 임대료를 스스로 조정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프랜차이즈업을 하고 있으면은 뭐 프랜차이즈 본사에 내는 돈을 자기가 조절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인건비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줄이는 거고 인건비 올라가는 게 확 몸에 와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편법, 불법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나오죠.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특히 경비분들 같은 경우나 이 경우에 이제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야간에 거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근무를 왔다 하는데 그분 갖다 거의 잠자는 시간을 잡아버린다든가 또는 식사 시간을 갖다가 식사 갖다 보통 일반적인 1시간 하잖아요. 근데 경비 줄이려면 이제 식사 시간을 2시간, 3시간 이렇게 늘려버린다든가 이래가지고 중간에 휴식 시간이라는 것을 늘려가지고 그걸 갖다 좀 줄이려고 한다든가 이런 편법들이 많이 나오죠. 김경규 선생님도 직접 그런 걸 좀 겪어보셨습니까? 가을에 낙엽을 많이 좀 모아놨다가 그냥 봄에 그걸 다 다른 데로 반출을 시킵니다. 이게 한 5톤 정도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소장님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9시에. 자, 이거 작업 반출해야 됩니다. 물론 1년에 한두 번이죠. 그런데 그런 게 다반사적으로 많이 일어났어. 예.
그러면은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간에 5시간, 야간에 5시간입니다. 근데 그 주간 중에서도 오전 11시부터서 2시까지 휴식을 줍니다. 3시간을. 그러면 휴식 장소가 있으면은 거기 가서 쉬면 되는데 뭐 있던 것도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없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경비실에 있는데 경비실에 있으면은 입주민들이 와서 얘기하면은 안 도와줄 수 없잖아요.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러나 또 법에는 뭐 판례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 있으면 그냥 넘어간다. 이제 최저임금이다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은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100% 부작용이 없는 것은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부작용이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폭을 낮춰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기보다는 다른 정책 수단을 통해서 그 부분은 제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임대료에 대한 일정 부분 뭐 제어라든가 뭐 또 내지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져가는 비율을 갖다 일정 부분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한다든가 하는 다른 정책 수단이 같이 가미되면은 그런 부작용을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바 노조에도 이런 위법 사항 같은 게 많이 신고 같은 게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고요. 저희가 노동 상담을 받으면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건수가 임금체불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안 지키거나 아니면 뭐 주휴수당이나 줘야 되는 법정 수당, 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수당들도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퇴직금을 안 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최저임금 이번 올해만 있었던 것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일들인 것 같고 좀 이러한 것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반대 논리로 쓰여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우려점이 있어요. 전주에서 일하시는 분 한 분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편의점에서 그분이 일을 했는데 작년에 최저임금도 안 지켜주고 5,000원을 받으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사장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 참자부터 못해서 이제 사장님한테 최저임금이라도 맞춰달라. 근데 사실 이거는 되게 많이 임금을 달라도 아니고 그냥 법만 지켜달라라는 상식적인 요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너가 사회생활을 아직 많이 안 해봐서 그렇다. 사회 초년생이어서 뭐 몰라서 이런 거 요구하는 거다. 뭐 이렇게 법대로 해. 막 이런 식으로 사장님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알바노조랑 같이 얘기를 해서 기자회견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근데도 아직도 돌려받지는 못했거든요. 받아야 되는 돈들을. 변호사님, 네. 최저임금 안 지키면 어떤 처벌받게 돼 있나요? 최저임금법에 처벌 규정이 정확하게 있는데요. 이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액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최저임금을 이유로 해서 종전에 받았던 그런 급여 수준을 낮췄을 경우에는 범죄입니다. 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또 부과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엄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요? 일단 이렇게 벌금형이라도 확정이 되면 전과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이 느껴지는 거죠. 부담을 느끼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최저임금에 맞춰서 미지급한 급여를 지급하면 그걸로 이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뭔가 이 최저임금법을 굉장히 무서워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죠. 네.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니고 또 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있는 법이라도 잘 지키고 있는 법을 좀 무서워할 정도로 운용하고 시행할 그런 필요성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그 노동청에 진정 넣은 사람들 1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었어요. 네. 근데 사실 알바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게 또 지역 사회에 소문이 나면 다음번에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도 있고 뭐 기록으로 남아서 나중에 고용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이 아무래도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 넣는 사람들도 겨우겨우 용기를 내서 진정을 넣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저희가 100명 설문조사 했을 때 99명이 99%가 다 노동청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다라고 응답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한국의 이제 근로감독관 수가 워낙 너무나 적잖아요. 1,300명여 명, 1,300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적은 근로감독관이 하는 일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근로감독관 분들 중에 과로사 하시는 분들도 꽤 상당수 이제 매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의 월급 몇십만 원, 뭐 임금체불 쌓였을 때 몇백만 원이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전체 사건으로 봤을 때는 몇천만 원, 몇억 사건에 비해서는 소액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을 대충 넘기게 되고 빠르게 넘기게 되고 다른 사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1년에 1,600건 정도가 노동청에 체불임금,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넣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중에 처벌받는 비율이 1%예요. 그러니까 악덕 사업주 입장에서는
법 안 지켜주고 최저임금 안 지켜주고 하면은 그거 최저임금 미만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으면 이 노동자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돈을 아끼는 거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고 문제 제기하면 문제 그냥 맞춰주면 제기하면 되고. 그때 최저임금으로 맞춰주면 처벌 안 받고 그냥 소를 취하하고 진정을 취하하게 되거든요. 근로감독관도 이 합의를 빨리 이끌어내서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기 때문에 처벌하는 게 아니라 돈 받으면 이제 됐다. 네. 이제 집에 가라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계속 악덕 사업주 입장에서는 법을 안 지켜도 되고 나중에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도 돈만 원래 줬어야 되는 돈만 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위반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일부 언론 보도에서처럼 크게 우려가 되는 상황인지 직접 한번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 부담이 많이 올라가니까는 그 부분이 가장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 부분이 올라가면서 이제 4대 보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일용직도 점차 많이 확대돼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부담이 되죠. 1명 정도는 감안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이제 근로자들의 이제 시간을 좀 단축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회사가 좀 잘 돼야 업주도 그 주방에 같이 일하는 그 식구들한테도 더 잘해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다고 해서 또 업주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이중고 삼중고죠 이게. 사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차라리 30명 미만으로 맞추겠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40명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인원을 그 정도 줄일 수는 없고.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문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게 조사된 게 있나요? 최저임금 문제가 얘기 나오면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영미권에서도 계속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요 결론은 뭐냐면은 청년 고용을 가지고 거의 얘기를 했고 가장 취약하니까 이렇게 성인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그 당시에도 다수 의견이었거든요. 그러다가 90년대에 와가지고 연구를 갖다 해보니까 오히려 최저임금 갖다 올리고 나니까 고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고용이 오히려 늘어나기도 하더라. 그건 뭐냐면은 우린 자꾸 비용 측면에서만 생각을 하는데 아이고 저 월급 받을 바에는 나 딴 거 할래 이러다가 그래도 최저임금이라도 오르고 하니까 저 정도면 가서 일할 만하네. 이래가지고 또 공급이 늘어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논의가 이제 과거하고는 좀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서는 영미권에서 보면 다수 의견이 정리되는 거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쭉 종합해가지고 보니까 상당 부분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걸로 나와 있더라. 그러면서 최근의 결론은 저기 보면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있더라도 극히 미미하다. 이걸로 정리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2002년하고 2006년에 최저임금이 좀 큰 폭으로 올랐었잖아요. 그때는 고용 그때도 별로 그 상관이 없었습니까? 그때도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주장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 고용 통계다 하는 부분 같은 전체를 집계한 거기 때문에 어떤 분은 줄어드는 데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오히려 플러스도 있고 뭐 이런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내가 이제 피해를 본 경우에는 그게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러는데 주로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다 할 때는 전체적인 고용 지표를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사실 크게 영향이 없다는 게 지금까지 연구 결과예요. 문제는 금년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높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이 예년에 비해서는 약간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소지도 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직은 어떤 자료도 없는 거고 그건 좀 지나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박사님께서 이제 우리나라 그 통계 수치 소개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보다 더 급격하게 최저임금 수준을 올린 곳이 있죠. 시애틀에서는 2년 동안에 무려 50% 조금 넘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학계에서도 시애틀 사례에 굉장히 궁금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미국 내에서도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으로
워싱턴 대에서는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리고 나니까 전체적인 근로자의 소득 수준이 오히려 내려갔고 일자리도 감소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요. 네. 또 반면 또 UC 버클리 등의 연구에서는 아니다. 이 요식업 등을 한번 한정해가지고 연구해봤더니 오히려 일자리 수가 늘면 늘었지 줄진 않았다라는 연구도 나왔고요. 또 이렇게 연구 결과가 상반되니까 또 다른 또 연구자들은 둘 다 맞는 얘기다라고 하는 연구가 나올 정도로 사실 학계에서도 이견이 있고 또 아직까지 뭐 어떤 한쪽으로 결론 내리긴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최저임금을 올렸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도의 인상폭이었다고 해서 경제에 큰 악영향이 미치거나 노동시장이 출렁이거나 이거는 좀 너무 과한 우려가 아닌가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노령층,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말도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그거는 이제 연구마다 좀 봐야 되는데요. 네. 현재 특히 경비업종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얘기하는 게 청소, 경비, 프랜차이즈 뭐 이런 데를 갖고 좀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들 이걸 갖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데 너무나 취약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좀 오히려 또 피해를 갖다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다른 정책 수단으로 빨리 좀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럼 연령대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차별화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동의하지 않고요. 네. 얼마 전에 저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TF가 있는데 거기서도 대체로 이제 전문가들 견해로는 연령별 차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체로 그랬어요.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청소년층 같은 경우에는 18세 미만 같은 경우 오히려 차등해가지고 좀 지급받다 하는 게 있었는데 네. 한 10여 년 전에 그 부분을 갖다 오히려 없애고 똑같이 했거든요. 뭐 연령 차별을 할 이유가 없죠. 예. 지금 최저임금을 구체적으로 좀 세분화해서 정하는 게 어떠냐라는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최저임금 법상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업종별, 좀 사업별로 업종별로는 지금도 4조에 의해서 가능하고요. 다만 조금 전에 논의가 나왔던 연령에 따라서 나누자. 세분화하자라고 하는 거는 최저임금법에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과연 사회적인 합의가 쉽게 될지 또 별다른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최저임금을 뭐 핑계, 뭐 이유로 이제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네, 네. 이 최저임금하고 물가는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거의 그쪽은 연구 자체도 별로 없을 정도로 그동안 별로 현안이 안 됐어요. 연구 대상도 아니었습니까? 예. 뭐 한두 개 뭐 페이퍼는 있습니다만은 네. 전 산업 전체를 봐도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10% 정도 나와요.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은 특히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부분 같은 경우가 저임금 업종이면서 상당히 시장의 경쟁에 노출돼 있는 데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 최저임금 올라갔다고 해서 곧바로 물가를 또 올린다? 저는 그건 아닌 걸로 보이고 연초에 언론에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각종 뭐 임대료라든가 수수료라든가 해가지고 가뜩이나 인상 요인이 있던 상태에서 공교롭게 이제 최저임금이 매년 연초에 오르니까 그거하고 맞물려서 얘기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 최저임금 문제가 대기업이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본사 이런 큰 기업은 별 영향을 안 받고 뭐 이제 작은 영세업자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또 청소 노동자 또 경비 노동자 이런 취약한 분들한테 큰 영향이 미쳐서 을과 을 대 을의 싸움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을 갑에서 좀 찾아줘야 돼요. 아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만 부담할 문제가 아니라 본사가 좀 부담하게 한다든가 뭐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좀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최저임금 1만 원을 처음 얘기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저희는 영세 상인들과 같이 연대를 해서 활동했었거든요. 네. 최저임금 1만 원만 주장한 게 아니라 최저임금 1만 원 하고 임대료 제한하고 대기업들이 불법적인 관행, 부당한 관행하는 거 막자라는 얘기를 같이 했었어요. 네. 사실 자영업자분들 중에 70%, 80% 정도는 고용하는 사람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이제 자영업을 하셔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끼리만 부부끼리 이렇게 일을 하시는 형태예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대다수이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최저임금 오르면 찬성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최저임금 인상해서 사람들의 지갑이 조금이라도 더 두둑해지면 다 저희 집에 와서 더 소비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수이고 영세상인 분들 중에서도 이러시는 분들이 더 이제 고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오히려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 고용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은 사실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가맹점에 있어서도 문제는 편의점 같은 경우는 매출 총이익 중에 35%에서 55% 정도를 본사한테 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본사한테 내고 남은 돈으로 뭐 전기세 내고 뭐 내고 한 다음에 알바 노동자 임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장님이 가져가시거든요. 네. 사실 편의점 사장 가난한 거 저희도 알아요. 돈 많이 못 버는 거 알바 노동자들 임금 정도 받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 저희도 알아요. 근데 그 원인이 사장님을 가난하게 만드는 원인이 알바 노동자일까라고 하면은 그게 아니라 대기업 본사 그리고 임대료 많이 받아가는 건물주들이 진짜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네. 이야기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최저임금 인상 부분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법으로 지금 뭐 개정안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보통 이 자영업자들은 매장을 임차해서 하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데 이 보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리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5년까지는 보장해준다. 즉 계약 갱신 요구를 5년 동안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계약을 5년 동안 갱신해줘도 그렇다면은 매년 이 차임을 임대료를 확 올리게 되면은 사실상 보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 한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2008년에 12%에서 9%로 상한선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다시 5%로 그래서 매년 한도를 5%로 규제하는 거죠. 이제 내년에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임대료를 올려도 5%까지만 올려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법은 아니고요.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으로 고치는 겁니다. 이미 지난달에 입법 예고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약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제품 원가가 올라가면은 중소기업들이 이제 대형 유통업체에 그 납품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를 만들도록 하겠다 이런 대안도 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납품업체들이 상당히 의뢰의 위치거든요. 그렇죠. 그 면에서 이게 실효성을 가지려면은 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어떤 형태로 좀 조직화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제 현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네. 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인상 속도 네. 어떻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좀 빠르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아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공약대로 한다고 하면 16% 안팎으로 한 2년을 더 올려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그걸 합의를 보고 또 금년에 이제 시행하는 걸 앞두고 상당히 이게 부작용이 많다 뭐 이 식으로 일부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야당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부작용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는 몇 달 정도 좀 더 지나야 구체적인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에 가가지고 이게 별다른 부작용이 없더라 하면은 뭐 예정대로 가면 될 거고 해보니까 조금 그래도 부작용이 나타나더라 하면 그에 맞춰서 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금년 6월경에 또다시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논의를 했다 할 거니까 그 시점에 가서 완급을 갖다 조절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미가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알바노조는 사실 2013년도부터 얘기를 했어가지고 좀 더 빠르게 인상되어야 된다,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근데 최저임금 1만 원과 함께 최저임금 1만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세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함께 뒷받침된다면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 최저임금 인상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상권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왜 뭐 물론 우리하고는 땅덩어리가 좀 다르지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지역별로 좀 다르게 네.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뭐 지역별로 좀 차등을 두는 건 어떻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앞서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아마 다수 의견일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국토가 다른 뭐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큰 데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차등을 주다 할 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농촌 지역이라든가 이제 강역도 같은 경우가 강역시에 비해서 좀 낮게 주자 이렇게 하는데 그 경우에는 자칫하면은 국토도 작은 나라에서 그 지역 같은 경우 오히려 낙인 효과를 줘가지고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다 초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대체로 그런 면에서 좀 그와 같이 지역별로 차등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뭐 연령별이나 뭐 지역별, 업종별, 특히나 업종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차등을 두는 건 사실 그냥 단순히 차등을 두는 게 아니라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업종별 얘기를 했을 때 아르바이트에서는 편의점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네. 편의점은 일하는 게 좀 더 쉬우니까 최저임금보다 미만으로 받아도 되지 않냐. 뭐 이래서 최저임금도 아예 안 주고 있는 사장들도 많고 최저임금 자체를 좀 더 낮춰야 된다. 편의점 업종에 대해서는 이러한 얘기들도 많은데 사실 이거는 아르바이트 특히나 이제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저희 조합원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해줬는데 편의점에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편의점은 돈 덜 받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을 자기 매장에 데려와서 물류 박스 20박스 정리시켜보게 하고 싶다. 그렇게 간단한 업무 아니다.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저임금은 거의 뭐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을 하고 그 차등은 사실 그 이상의 것에서 그거는 해당 산업에서의 별도의 교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하면 되는 문제죠. 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이렇게 여러 이야기 나누셨는데 소감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더 바라고 싶은 뭐 나라한테 아니면 이 정책에 관해서 바라고 싶으신 점 있으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무슨 뭐 화장실이 막혔다 해도 경비실로 연락이 옵니다. 물이 샌다 해도 경비실로 올라가고요. 요즘 지저분하다도 경비실로 올라갑니다. 경비직들은 감시 단속적이라 해서 많은 혜택을 또 빠집니다. 비정규직에서도. 야간 수당만 받지 휴일 근무 수당, 연장 근로 수당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지금 현재 좀 빠져 있다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용역사도 뭐 사업이라고 해서 좋지만은 너무나 많은 폭리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불급한 것을 없애고 직영으로 처리했던 게 참 좋은 거고 그걸 내가 바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저는 최저임금 1만 원은 인권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살면서 되게 서러웠던 순간 중에 하나가 제과점에서 일을 했을 때였는데요. 프랜차이즈 제과점이어서 최저임금을 딱 받고 일을 했었어요.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그날이 일이 끝나고 6,000원짜리 순댓국을 먹고 싶었는데 제 지갑은 2,000원짜리 밥버거를 먹어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서럽더라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건 이건데 4,000원 차이 때문에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하고 다른 것을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의 이야기 잘 들으셔가지고 잘 들었고요. 저도 한 20년 전쯤에 이제 단무지 공장에서 일하던 그 기억이 좀 갑자기 또 많이 나는데 최저임금법이 있는데 이 최저임금법 1조 규정을 한번 좀 다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목적 규정입니다. 이제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을 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의 질적 보장을 꾀함으로써 결론적으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방향 설정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할 일은 정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세부적인 정책을 잘 가다듬어서 시행할 것이냐. 또 시행함에 있어서 누군가 득을 본다면 또 누군가 또 손해를 보는 사람도 다 국민이거든요. 그런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는 국민들의 수를 줄이고 또 정도를 좀 줄이기 위한 그런 세부적인 그런 정책에 대해서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연초에 보면 일부 언론에서 최저임금이 갑자기 대단히 문제가 있는 정책 수단인 것처럼 막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건 전혀 아니고 일단 그 보도한 부분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최저임금이다 하는 자체는 매우 중요한 좋은 정책 수단이다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앞서 경비 부분에서 나타난 문제가 최저임금에서 비롯된 것
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노동관계법상의 문제라든가 다른 이제 정책에서 비롯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데 그 면에서 각종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정부에서 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확정짓고 좀 집행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최저임금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상생이란 단어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그리고 또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최저임금 논의를 하면은 훨씬 더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